학어집이라고 하는 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재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우리 전통의 고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가졌던 인문학의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20여 년의 공직생활 후에 과연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이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고민 끝에 동양 고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익혔던 사서상경의 고전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유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을 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초학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학어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익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어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의 교육 방식은 천자문을 익히고 이후에 학어집, 추구집, 복몽선습, 평몽요구를 거친 이후에 사서조, 대학, 문호, 맹자, 중용, 그리고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어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자문을 뗀 기초적인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교육 교재죠. 학어집은 1868년 조선시대 고종 때입니다. 박재칠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집필되어진 책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물상들을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3개의 항목으로 1300여 자의 한자로 구성되어진 이 학어집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상들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철학들을 한번 익히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과연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비약적인 어떤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문명이 아주 극도로 용성한 그런 시대에 있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헐벗고 어려웠던 지난 50년, 60년대 이후에 과연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은 이렇게 그렇다고 긍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물질 가치가 높여지고 국자는 물신이라고까지 합니다. 이 물신주의의 팽배에는 오늘 시점에서 우리의 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숭고한 그러한 정신 세계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학어집 속에서 가장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한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학어집, 말을 배우는 글들의 모음이죠. 이 세 글자이면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자유자재로 변모합니다. 배울 학자가 동사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글자를 먼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으로 언어라고 표현을 하죠. 말씀은 말씀어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언자는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것. 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답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 어라고 하는 것은 또 낱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각종 물상들에 대한 그러한 낱말들을 배우는 글들의 모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17글자 총 34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선 띄어쓰기가 없죠. 구두점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한문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 물리가 터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끊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석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면 과거의 물리를 띄었다 하고 표현을 하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열 글자를 놓고 이것을 어디에서 띄었을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것을 수십 시간 아마 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떼기 위해서는 글씨를 우선 많이 봐야 되고 글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학습과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 놓고서 무조건 물리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선조들께서 이렇게 이것을 끊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나씩 익혀간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결토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토시죠. 고려 이후에 이런 구결토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한자를 축약해서 이 구결토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하루이자죠. 하루이자죠. 뭘 한다, 만든다, 짓다 이런 표현은 하루이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 하며 하니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이것을 압축해서 이 위에 있는 것만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뭐 구셀 고자. 그래서 밖에 있는 이러한 입구자를 써서 보통 이것을 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고 하면 뭐뭐는 하면은 숨기는 자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7자로 되어 있는 이러한 한문을 읽을 때 이 구결토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보십니까? 하늘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하시겠습니까? 선조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천자는 하늘이라는 것은 창창재상하야 푸르고 푸르러 위에 있어서 경청이 지고 하니 가볍고 가벼워야 위에 있죠. 무거우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맑아서 지극히 높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잇는 어조사입니다. 일월성신 여러분들 이것이는 쉽게들 아시겠죠. 해와 달과 별과 별이 개원하니라 묶여있도다 묶을 개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묶을 개자를 잘 살펴보세요. 바로 밑에 실사가 있죠. 여기는 바로 이제 수레바퀴의 통입니다. 수레바퀴통이 굴 때에서 즉 수레바퀴가 이탈되지 않도록 그것을 실로서 묶어주는 거죠. 매일개 또는 묶을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월 성실이 거기 하늘에 다 메어 있다는 표현이죠.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멋있는 표현입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늘은 푸르고 푸르게 하늘 위에 있어서 가볍고 맑으며 또 지극히 지고 높아서 1월 성신이 다 묶여 있더라. 1월 성신을 다 묶었더라. 이런 표현이죠. 사실 지금의 어떤 과학에 의해서는 뭐 해와 달이 묶여 있는 겁니까?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늘을 보고 다른 별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표현 자체가 얼마만큼 간명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원에는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감지 이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늘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본다면 당초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어떤 넘지 못한 그러한 또 다른 인격신 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천, 천재, 하느님, 하늘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이러한 것들이 공명시대, 전투전국 시대, 또 그 전후한 뭐 한나라 이후에 뭐 이러한 과정까지 또 그 이전의 고대 하늘은 또 다른 하나의 인격신으로서 천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유학이라고 하는 동양에서는 주자죠, 주희죠. 주자에 의해서 이러한 하늘이라고 하는 천재의 그러한 가치를 이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성, 성격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치. 즉 하늘이라고 하는 인격신이 아닌 그러한 도리, 이치에 있더라. 성리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인격신이 아니죠. 비인격 신인 그러한 이치로 대체가 되고 있죠. 하늘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하늘은 하나의 비인격신 하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치, 도리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늘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떠나서 가장 쉽게 하늘을 풀이해낸 그런 이러한 학어집의 것들을 보면 참 지금 보더라도 참 단독스럽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지자는 망망히 제하여 아득하고 아득한 그런 표현입니다. 박후이 지대하니 산천초목이 재원하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할 망자입니다. 넓을 망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득하고 아득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넓어요. 그리고 두텁습니다. 두터울 후자입니다. 중후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커서 땅에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이제 산천초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산과 매와 풀과 나무들이 거기에 다 어떻게 되어 있으니? 실려 있더라고. 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실을 제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흙입니다. 수레고죠. 옆에는 창과죠. 수레에 흙을 싣고 창으로 호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하는 글자이죠. 실을 재죠. 산천초목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땅과 같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실었다는 표현이 적절할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단면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위에 산천초목이 다 실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참 아주 간명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이러한 학어집의 해석을 통해서 과연 어찌 보면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과거의 선생님들은 하늘을 둥글다고 봤습니다. 둥그런졌죠. 땅은 모지다 했습니다. 방정한 것이죠. 모지면서 각지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져서 각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모든 만물과 현상의 즉 물상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그 가치들이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모진 겁니다. 서로 융합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일 수 있죠. 과거에는 아버지를 하늘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땅에 표현하기도 하고 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땅에 두죠. 양을 하늘에 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음양의 이치 또 우주 만물의 이치가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이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하늘이 왜 둥글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이렇게 한번 형상해 보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늘을 볼 적에 어차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죠. 360도를 둘러봤을 때 바로 하늘의 모습은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왜 모질까요? 왜 각이 질까요? 거의 뭐 우리가 알기에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둥근데 왜 땅이 모지죠? 예,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한 구의 넓이를 산출하는 공식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반지름이 R인 이러한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보통 얘기를 하면 원의 넓이 이것이 4개가 모여진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지표면을 다 모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통상 이러한 몇 부분을 제하고 사각형의 정방형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비록 과거에 이러한 구의 면적을 표면적으로 산출해내는 방식까지 다들 기억하시는지 몰랐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이 땅은 그래서 모지다, 사각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둥글다. 보통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막힘이 없이 아주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늘을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땅은 모지죠. 모진 대신에 방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품행이 방정하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지면서도 바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지면서 서로의 상대적인 가치들을 함축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늘상 보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서로 융합하고 그 속에서 만물을 빛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땅에 생육하고 기르는 그런 품성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품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우리 우주 만물의 기본인 이 하늘과 땅에 대한 하고집의 해석을 한번 통해서 정말 일월성실을 메고 산천초목을 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이러한 가치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과연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천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학어집의 내용들을 과거의 독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읽기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자꾸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기억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제대로 된 나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요즘 학생들 특히 뭐 거의 읽기에는 관심들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읽기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한 구절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계속 읽어서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어떤 성독 방법에 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천야천자는 창상 제상하야 경정이 지고하니
1월 성신이 개헌하니라. 천자는 푸르고 위에 있어서 가볍고 맑으며 지극히 높아 1월 성신이 묶여 있도다 하는 얘기죠. 지자는 망망제하야 바구이 지대하니 산천조목이 재원하니라. 이와 같이 끊고 고절을 통해서 성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독대도 간혹 간간히 개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성독의 가장 기본은 어찌 보면 이 중요한 그러한 핵심 부분을 좀 길게 해주고 또 전체적인 것을 서술하는 그러한 동사 부분을 사실은 좀 길게 높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핵심 단어들이 하늘과 땅이죠.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묶여있다, 실려있다 하는 표현에 사실은 어떤 방점들을 두는 것이 성독의 어떤 기본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자는 창창대상하야 영청이 지고하니 1월 성신이 개헌하니라. 지자는 망망제하야 바구이 지대하니 산천조목이 재헌하니라. 자, 오늘은 하늘과 땅의 해석을 학어집 바로 첫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